1996년 5월 10일 오후 9시 에베레스트산 해발 28,800피트. 이 남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기온 영하 40도입니다. 탄소 사라졌습니다. 피난처 없습니다. 안내자가 그의 얼굴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움직여, 아니면 죽어. 더그 한센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부는 줄곧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안정과 피난처, 따뜻함이 있지만 그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그는 아침 캠프를 떠나기 전 자신이 이미 한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날 밤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던 밤 그는 이미 2번이나 돌아가려고 시도했었습니다. 2번 모두 그의 목숨을 지켜야 했던 사람과 다시 등반을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그 두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46세의 사우스다코타 출신 우편배달부. 집을 담보로 이곳에 오고 그의 학생들이 그를 보내기 위해 빵 판매 행사를 열었던 그 남자가 어떻게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시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6년 5월 9일 밤, 여러 원정대에서 온 33명의 등반가들, 이 에베레스트산 해발 26,000피트 지점에서 텐트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세계의 정상, 에베레스트산 정상입니다. 어둠 속을 따라 위로 이어지는 일렬로 이어진 헤드램프 불빛 어딘가에 더그 한센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폴의 애드벤처 컨설턴트스 팀 고객 8명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정이 시작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냐고 물었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더그는 그저 남달랐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에 처음 도전할 때 더그는 이미 1995년에 기상 조건 때문에 돌아서야 했지만 28,700피트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데스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텐트를 함께 썼던 등반가들은 그를 건강하고 간인한 남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영역에 있는 듯 했으며 마치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가 그가 가장 자기다울 때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산이 곧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96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6만 5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로폴 원정대 대다수는 그 비용을 거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사, 임원, 사업가로 직업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었고 이제 에베레스트를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더그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는 사우스다코타 에버딘 출신의 46세 우편배달부였습니다. 그는 196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켄트에 있는 미국 우체국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야간 근무만으로는 부족할 때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1996년 에베레스트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원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고 그래도 부족하자 그의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워싱턴주 켄트에 있는 선라이즈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들의 동네 우체부를 세계의 정상으로 보내기 위해 티셔츠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더그의 첫 에베레스트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그는 에베레스트 남봉 해발 28,700피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위에 진짜 정상, 불과 330피트 위에 있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 동안 꿈꿔왔던 그 자리에 다른 등반가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늦었고 눈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원정대를 이끌던 35세의 뉴질랜드 가이드 로폴이라는 남자가 그를 불러 돌려세웠습니다. 로폴은 당시 세계 최고의 고산 등반 가이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논쟁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라고 하면 당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폴은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 하산 도중 더그에게 일어난 일은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 그는 오히려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산을 시작하자마자 무언가가 꺼져버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고정 로프를 잡는 걸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돌아갈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처럼 산을 비틀거리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즌에 산에 있던 가이드 중 한 명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려고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는 더그를 위해 자신의 산소통을 내주며 안전하게 내려보냈습니다. 더그는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켄트의 집으로 돌아가 바로 야간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65일 동안 매일 그 330피트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정말 거의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세운 남자도 그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로폴은 한 번도 고객을 잃지 않고 항상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온 가이드였습니다. 정상에서 330피트 떨어진 곳에서 더그를 돌려세운 일은 로폴의 마음속에도 뭔가 미해결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알았지만 한 남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 거의 다 왔을 때 다시 내려오라는 말을 듣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가 지켜온 신념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이후 롭은 전화를 들어 켄트에 있는 더그에게 계속해서 전화하며 격려하고 제안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더그에게 네가 거의 다 왔고 원하면 내년에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그가 다시 도전하면 큰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더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996년 봄, 그들이 마침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제외했을 때 더그와 롭 두 사람 모두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그의 몸은 네팔로 떠나기도 몇 주 전부터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발 몇 주 전, 그는 가벼운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회복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는 부족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차가워서 약점을 발견하면 바로 공격합니다. 더그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사소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베이스 캠프에서의 고소 적응. 등반 동안 팀 주치의가 더그를 진찰했고 추위로 인해 그의 성대가 완전히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고 심각한 호흡기 감염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더그는 이 산에서 발가락에 동상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잃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지만 일부는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1년 내내 발가락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지만 다시 그 추위가 바로 그 발가락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반을 할 때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그의 두 눈 사이에 못을 박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쿵쾅거렸습니다. 1996년 4월 26일 더그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로폴을 한쪽으로 불러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난 끝났어. 말조차 할 수 없어. 등반은 여기서 끝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롭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전에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지대에 있는 의뢰인, 지쳐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포기하려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그에게 네가 강한 사람이라고 회복만 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그는 휴식을 취했고 천천히 힘이 조금씩 돌아오자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더그는 동료들에게 나는 이 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정상 등정을 앞두고 마지막 캠프에 도착했을 때 해발 26,000피트에서 더그는 동료들이 정상에 오르도록 선택했던 그 사람이라고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움푹 들어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와 함께 텐트를 썼던 한 등반가는 그가 마치 아이스엑스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정상 등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1996년 5월 9일 밤 11시 30분 여러 원정대에서 온 33명의 등반가들 이 정상 바로 아래 마지막 캠프에서 텐트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켰던 몇 주간의 폭풍이 지나고 모든 원정대가 베이스 캠프에서 지켜보며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정상 등반을 시도할 만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몇 주 동안 베이스 캠프에 머물렀던 모든 팀이 산을 오르기 위해 바로 이 동일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더그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도는 느렸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곳에서도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걸 해낼 만큼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반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더그가 올라가는 줄에서 벗어나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의 팀 동료 루 카치스키가 그의 옆으로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더그는 자신이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맨 뒤에서 오던 롭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 위쪽의 줄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롭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아는 것은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덕이 다시 줄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은 록진과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힘들어했지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5월 10일 밤이 새벽으로 바뀌면서 덕과 롭의 다른 고객들은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정상 등정일이 될 그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가는 길은 등반가들이 흩어져서 각자 길을 찾을 수 있는 넓은 산면이 아닙니다. 경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사실상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일렬로 된 좁은 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는 등반가들이 고정 로프에 자신을 연결하는데 이 로프만이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 로프에서 누군가를 지나쳐야 할 때는 둘 중 한 명이 로프에서 클립을 풀고 산의 좁은 턱에 몸을 바짝 붙여야 합니다. 그 턱은 때로는 신발 한 짝만큼 좁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집고 지나가면 다시 로프에 클립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해발 28,000피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에너지, 그리고 체온이 점점 더 소모됩니다. 이제 그 길에 33명의 등반가들, 이 모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큰 문제가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더그와 홀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해발 27,500피트의 평평한 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점 위에 고정 로프를 설치하기로 한 셰르파들이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해발 27,500피트의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완전히 멈춰서서 산소를 소모하며 누군가가 로프를 설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더그의 동료 등반가 몇 명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뒤처져 있었고 아직도 올라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들은 늦은 오후쯤 정상에 도착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폴은 자신이 이끈 모든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등반가들에게 항상 한 가지 규칙을 말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상에 없거나 근처도 아니라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외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해가 오후 6시쯤에 집니다. 정상에서 4캠프의 안전지대까지 내려가는 데는 좋은 조건과 충분한 체력이 있을 때도 최소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후 2시까지 하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완전히 어두운 상태와 영하의 온도에서 내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그것이 정말 영웅적인 하산 방법입니다. 로폴은 그런 영웅적인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폴은 침착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논리를 고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객들이 시간을 보고 아직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을 때 그들은 노베 지시를 따라야 할 때라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정상 등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더그는 여전히 훨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로프의 자기 구간에서 혼자였고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상 등반 날에는 가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등반하지 않습니다. 등반가들은 하나의 고정 로프에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 원하는 속도로 등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정대가 눈부신 하얀 산 위에 수백 야드에 걸쳐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느린 속도 때문에 로폴을 포함한 다른 모든 원정대원들은 이미 정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아직도 천천히 자신의 꿈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더그를 지나쳤습니다. 더그는 그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도 이미 그들과 같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오후 1시까지 더그는 힐러리 스텝 해발 28,8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은 여전히 그보다 약 230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 속도로는 정상까지 최소 2시간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발했던 대부분의 다른 등반가들은 이미 하산 중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등산로는
그의 주변에서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그는 계속 정상으로 오르며 줄어드는 하산 등반가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이 내려가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일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협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보조산소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등반은 그가 베이스 캠프에서 잠시 회복하며 쌓아두었던 모든 체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그 등반 도중 어느 순간이라도 더그가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터널 시야이라고 부릅니다. 목표가 당신의 인생, 돈, 그리고 정체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실패를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더그는 그 경사면 어딘가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결과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대략 오후 3시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그는 해발 28,800피트의 힐러리 스텝이 마지막 구간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15시간 넘게 쉬지 않고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의 모든 기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겨우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발씩 내딛고 걸을 때마다 고개를 떨구며 마치 해야 할 일을 되새기듯 고정된 밧줄을 따라 천천히 일부러 움직이는 손동작까지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롭의 가장 경력이 많은 등반 셰르파인 아웅도르제가 정상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던 중 더그를 보고 즉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더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위험할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그의 행동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고 무거운 손가락 하나로 위에 있는 정상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상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어오르는 그의 뇌 어딘가에서 더그는 무서운 계산을 했습니다. 이 턱에 도달하는 데만 15시간 반이 걸렸다면 더그는 절대 캠프사로 4시간 동안 내려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그는 28,800피트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돌아서도 그의 생존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는 정상에 2번 오르지 못한 채 실패자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아주 깊은 원초적 차원에서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정상에는 가는 거였습니다. 앙도르제는 거의 모든 살아있는 등반가보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더 많이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산에서 한계를 넘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았고 더그의 절박한 상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더그에게 날씨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더그에게 정상보다 자기 자신을 택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더그는 직접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셰르파옹은 자신이 더그를 정상까지 데려가고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로폴은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3시쯤 그들을 만났습니다. 롭은 오후 2시 30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정한 마감 시간보다 30분이 지난 시각이었고 평생 지켜온 모든 원칙이 시키는 대로 하산하는 대신 그는 세계의 정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고 늦은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롭은 자신이 직접 해낼 수 있다고 말해준 더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영입하고 격려하고 설득해서 오르게 만든 사람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롭은 더그가 꼭 정상에 서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더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롭은 내려가서 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더그와 가장 신뢰하는 셰르파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롭은 아웅도르제를 산 아래에 있는 다른 고객들을 돕기 위해 내려보내고 더그 곁에 다가섰습니다. 그는 직접 더그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두 남자는 함께 마지막 구간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갔습니다. 오후 3시 20분 다른 원정대의 사진작가가 더그 한센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힐러리 스텝에서 130피트 위에 있으며 고정도표에 연결된 채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왼쪽 부츠 끈이 풀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점까지 거의 16시간 동안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로폴에 되돌아가야 할 마감 시간에서 2시간 반이 지난 시점에 더그 한센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그날 마지막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고 그 시점까지 17시간 연속으로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잠시 동안 더그와 롭은 세계의 정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축하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단지 2명의 지친 남자가 있었고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안내한 모든 고객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단력만 있으면 바보라도 이 언덕을 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살아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오후 4시 30분 정상에 서 있습니다. 태양이 이미 지평선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 그 말의 의미가 지금만큼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더그가 숨을 돌릴 만큼 충분히 쉰 순간 롭은 즉시 둘을 돌려 세우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았지만 태양은 빠르게 지평선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너무 잔잔했죠. 경험 많은 등산가들도 두려워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그 시간대의 정적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더그는 간신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첫 걸음부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밧줄을 다루는데 굼떴습니다. 얼음 위에서 발놀림이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17시간 동안 등반한 후 더그는 이 시점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롭이 그의 옆에서 밀고 재촉하고 격려해 주었지만 더그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이것은 가이드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롭이 뭔가를 알아챘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빠르게. 오후 내내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 위에 조용히 머물러 있던 거대한 검은 구름들이 갑자기 에베레스트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속삭이듯 약하던 상태에서 시속 160km까지 거세졌습니다. 산면에 가만히 있던 눈과 얼음이 갑자기 떨어져 나와 그들 주위의 공기를 가득 채우며 너무나도 빠르고 두껍게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들은 앞에 밧줄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모두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아웅도르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더그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상 예보관들은 그날 탐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등반가들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위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상 예보관들은 폭풍이 정상 등정 다음 날인 5월 11일 도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시즌 산에 있던 모든 탐험대는 5월 10일에 정상에 오르고 내려와야 한다는 가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풍이 다음날 도착하기 전에 텐트 안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로브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날씨가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유일한 여유였죠. 하지만 산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폭풍이 그들을 벽처럼 덮쳤습니다. 그들은 아래 길을 잠시 볼 수 있었고 곧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산비탈에서 그들을 거의 옆으로 밀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 어딘가에 더그 한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서 있었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그 한센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이미 18시간 넘게 데스존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았다를 반복하며 반쯤은 인간이고 반쯤은 비틀거리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에베레스트 산에 폭풍이 몰아치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은 더그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든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람이 사방에서 그들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롭은 이 산에 5번이나 올라왔었습니다. 그는 이 경로를 거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어디에 로프를 걸어야 하는지, 어디에 얼음이 가장 두꺼운지, 그리고 어디에 바위가 단단한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려가게 하려 했고 더그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미 그 잔혹한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는 이 산을 오르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이제 다시 내려갈 체력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그의 몸이 얼마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였습니다. 하지만 롭은 믿었기에 어쩌면 그들은 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쩌면요. 그들은 눈보라를 뚫고 힐러리 스텝 정상까지 나아갔습니다. 힐러리 스텝은 40피트 높이의 거의 수직인 암벽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정상과 안전 사이 마지막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체력이 남아있고 시야가 맑을 때는 내려가는데 아마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손으로 몸을 낮추면서 내려가다가 맨 아래에 닿으면 발을 내딛습니다. 롭은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도착해 산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더그가 내려갈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더그가 있던 곳은 세상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밧줄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수천 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밧줄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움켜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남의 물건이나 기계 부품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며 몸을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폭풍과 어둠 속 어딘가 아래에서 그는 롭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내려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알려드리자면 매달 패트리온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점 영상을 공개합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롭은 힐러리, 스텝을 다시 올랐습니다. 그는 더그의 오른손을 잡고 더그의 손가락을 고정 로프에 감아 쥐게 했습니다. 그는 더그가 하산할 때 고정시켜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그의 손가락은 돌처럼 굳은 채 로프에 얹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롭은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다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더 쏟아부을 것도 남지 않은 등반가였습니다. 더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롭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롭은 그의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롭이 베이스 캠프에 무전할 때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는 더그의 산소가 모두 떨어져 힐러리, 스텝을 내려갈 힘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즉시 새 보급품을 위로 올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이드 앤디 해리스가 산소를 가져다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도움이 오고 있었습니다. 롭과 더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알려진 사실은 앤디의 아이스엑스와 재킷이 나중에 사우스 서밋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곳까지는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롭은 도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에 그가 새 산소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 산소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앤디 해리스는 다시는 생존한 채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전 호출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가이 코터, 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베이스 캠프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6분에 그는 무전기를 잡고 롭에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직접 전했습니다. 덕을 두고 혼자 하산하세요. 잠시만이라도 살아남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무전 잡음. 그러자 롭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우리 둘 다 듣고 있어? 더그는 그곳에 누워 의식을 잃지 않은 채 무전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지 말지 토론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롭이 자신이 더그와 남는 것이 사실상 사형 선고임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도 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였다. 롭이 남아준 것에 감사했을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죽게 할 거라는 죄책감을 느꼈을지 궁금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벗겨진 채로 그는 자신의 인생과 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이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생각했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그 교신 이후 무전기는 침묵했고 그 다음 12시간 동안 계속 침묵을 지켰다. 5월 10일 밤부터 5월 11일 새벽까지 롭과 더그는 힐러리 스텝에서 내려오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겨우 150m 정도를 이동했다. 그들은 몇 분마다 기어서 쉬었고 폭풍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새벽 2시 46분 폭풍이 시작된 지 9시간이 넘은 시각에 베이스 캠프에 있던 누군가가 끊어진 무전 신호를 들었다. 지직거리는 소리,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계속 움직여, 계속 가. 그건 로비였다. 그는 여전히 시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더그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1996년 5월 11일 오전 4시 43분 롭의 목소리가 다시 무전기로 들려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쉰 소리였으며 바람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발 28,700피트의 남쪽 정상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어떻게든 힐러리 스텝에서 내려왔지만 혼자였다. 코터는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 롭, 덕은 어디 있어?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 잡음. 그러자 어둠 속에서 세 마디 말이 돌아왔어요. 덕은 없어. 설명도 자세한 내용도 없었어요. 딱 그 세 마디 뿐이었어요. 더간세는 힐러리 스텝과 사우스 서밋 사이 어딘가에서 그 산에서 숨졌어요. 전문가 분석가들은 그의 시신이 산의 동쪽, 티베트 쪽으로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46세였습니다. 로폴 자신도 결국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저녁인 5월 11일 남봉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30시간 넘게 산 위에서 피난처도 산소도 내려갈 방법도 없이 노출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오늘날까지 에베레스트의 작은 동굴에 얼어붙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정상 쪽을 바라보며 작은 동굴에서 보냈고 그곳은 그가 더그 한센을 기다리며 둘 모두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선택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셰르파도 비슷한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모두보다 90분 앞서서 모두의 생명을 지켜줄 로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산에서 가장 미움받는 셰르파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